자,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해서 인류를 휩쓴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건 더더욱 아니죠. 그런데 불과 3년에서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 나라에서 무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밥을 굶어서 말이죠. 사망자 수는 최소 3천만 명에서 최대 5,500만 명.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3년 만에 싹 다 굶어 죽어 사라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냐고요? 바로 우리 옆나라 중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60여 년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현대사의 비극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기근, 그리고 그 기근을 만들어낸 한 남자의 위험한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나라를 망치는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은 뒷전인 폭군이나 돈에 미쳐서 나라 곳간을 털어먹는 부패한 독재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조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가난한 농민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지상낙원을 꿈꿨습니다. 의도는 선했고 열정은 뜨거웠으며 신념은 강철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왜 지옥이었을까요? 바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지도자가 신념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신념을 브레이크 없이 밀어붙였을 때, 그 선한 의도가 어떻게 수천만의 목숨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그 참혹했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 그가 저지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삽질, 대약진 운동의 전말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극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잉태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단 한 사람, 마오쩌둥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오쩌둥, 그는 혁명가로서는 천재였을지 모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대륙을 통일하고 새로운 중국을 세웠으니까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로서의 그는 어땠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빵점이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죠? 그는 1893년 후난성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농촌이나 전쟁터에서 보냈고 도시 생활이라고는 베이징 대학 도서관 사서로 잠깐 일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정식으로 경제학 수업을 들어본 적도, 복잡한 산업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확인해 본 적도 없었죠. 그에게 경제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나 희소성의 원리 같은 차가운 숫자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경제는 정신력의 문제였습니다. 인민이 마음만 먹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 이게 그가 가진 경제관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전쟁터에서는 정신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뒤집는 기적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경제는 다릅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투철하다고 해서 맨 땅에서 쌀이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합을 넣는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10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가 전문가들을 병적으로 혐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것이 전문가보다 낫다. 여기서 붉다는 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했다는 뜻입니다. 즉, 경제학 박사가 와서 주성님, 이건 계산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조언하면 그걸 사상이 불순한 놈들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지식보다 충성심, 과학보다 이념이 앞서는 사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당시 마오쩌둥의 롤모델은 소련이었습니다. 스탈린이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소련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그래, 우리도 저거다. 소련을 그대로 베끼자.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간과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이미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닦여 있는 나라였지만 중국은 인구의 90%가 땅만 파먹고 사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철강 생산량만 봐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1952년 기준으로 중국은 고작 135만 톤을 생산할 때
소련은 3,440만 톤을 찍어내고 있었거든요. 무려 25배 차이입니다. 뱁새가 황사에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지만 마오쩌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는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약진 운동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대약진, 말 그대로 껑충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층에서 옥상까지 한 번에 점프하겠다는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도박의 판도는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돈이 없으니 공장을 지을 수도 기계를 사올 수도 없는데 말이죠. 마오쩌둥의 눈에 들어온 건 딱 하나, 바로 5억 명의 농민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을 쥐어짜서 자금을 만든다. 이게 그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농촌의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립니다. 원래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수확물로 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면 내 곳간이 차니까 죽기 살기로 일했죠. 그런데 마오쩌둥은 이 모든 땅을 국가가 회수해서 집단 농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내 땅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이 일하고 수확물도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뼈 빠지게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나,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 자며 빈둥거리나, 배급받는 식량은 똑같습니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경제학에서는 이걸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부르지만 마오쩌둥은 이걸 사회주의의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산 효율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1958년 마오쩌둥의 광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영국을 따라잡는데 15년도 길다. 3년이면 충분하다 라고 외치며 목표를 대폭 수정합니다. 당시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500만 톤 수준이었는데 영국은 2천만 톤이었습니다. 이 4배의 격차를 3년 안에 메우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요?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엽기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토법고로, 쉽게 말해 뒷마당 용광로입니다. 철을 만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기술이냐? 그냥 불 떼고 쇠 녹이면 되는 거 아니냐? 마오쩌둥의 생각은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모든 가정집 뒷마당에 작은 용광로를 지으라고 지시합니다. 아니, 제철소는커녕 대장간도 구경 못 해본 농민들에게 철을 만들라고 시킨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집니다. 위에서 철을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니까 농민들은 뭘 녹여야 할지 모릅니다. 철광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에서 멀쩡히 쓰고 있던 밥그릇, 숟가락, 냄비, 심지어 농사에 써야 할 호미와 쟁기까지 죄다 들고 나와서 용광로에 집어넣었습니다. 멀쩡한 도구를 녹여서 쇳덩이를 만드는 그야말로 창조 경제가 아니라 파괴 경제를 실현한 셈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연료였습니다. 그 많은 용광로를 24시간 돌리려면 땔감이 필요하겠죠? 전국의 산이란 산은 다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다가 아궁이에 쳐넣었습니다. 숲이 사라지니 홍수와 가뭄을 막아줄 방패가 사라졌고 이건 나중에 대기근을 부채질하는 결정타가 됩니다. 그렇게 전 국민이 밤을 새워가며 농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불을 뗐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958년 말 보고서에는 철강 생산량이 1100만 톤을 돌파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대성공이었죠. 마오쩌둥은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철의 99%는 불순물이 잔뜩 섞인 말 그대로 쓰레기, 똥철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고철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농사지을 도구와 밥 해먹을 솥단지를 다 녹여버린 겁니다. 다음 해 농사는 도대체 뭘로 짓습니까? 손으로 땅을 파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 광기의 퍼레이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벼 이삭을 촘촘히 심으면 수확량이 늘어날 거라는 초등학생도 고개를 갸웃할 논리를 내세웁니다. 식물도 동지애가 있으니 빽빽하게 심으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잘 자랄 것이다. 정말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이렇게 믿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영양분을 나누지 못한 벼들은 몽땅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방 관리들 중 누구도 주성님, 벼가 다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반동분자로 몰려 목이 날아갈 테니까요. 그때부터 중국 전역에서는 거대한 거짓말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실제로는 일무,
그러니까 약 200평당 쌀 200kg도 안 나오는데 누구는 1톤이 나왔다. 누구는 5톤이 나왔다. 심지어 30톤이 나왔다고 보고하는 시기였죠.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 혹은 살기 위해 숫자를 뻥튀기 했고 중앙정부는 이 가짜 숫자를 보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보고된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쌀 10가마니밖에 안 나왔는데 서류상으로는 100가마니가 나왔다고 되어 있으니 정부가 세금으로 30가마니를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농민들 입장에선 10가마니 다 뺏기고도 빚을 지는 상황이 된 거죠. 당장 먹을 식량은커녕 다음 해에 심을 씨앗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가는 텅텅 비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식량이 넘쳐나는 기이한 상황. 마오쩌둥은 식량이 남아돈다고 착각하고 우리 사회주의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라며 아까운 쌀을 소련과 동유럽에 수출하거나 공짜로 퍼주기까지 합니다. 자국민은 굶어 죽어가는데 말이죠. 체면치레가 목숨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제사해 운동, 일명 참새 소탕작전입니다. 어느 날 농촌을 시찰하던 마오쩌둥이 벼를 쪼아먹는 참새를 보고 말했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 한마디가 전쟁 선포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남녀노소가 냄비와 꽹과리를 들고 나가 하루 종일 두들겨 댔습니다. 참새가 땅에 앉지 못하게 해서 지쳐 떨어지게 만드는 작전이었죠. 1년 만에 중국에서 참새 2억 마리가 학살당했습니다. 하늘에서 새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사라지자 누가 웃었을까요?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참새는 벼도 먹지만 벼를 갉아먹는 해충의 천적이었거든요. 천적이 사라진 들판은 해충들의 뷔페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남은 곡식마저 모조리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생태계의 원리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1959년 드디어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농촌에서는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다 하얗게 벗겨졌죠. 그것도 바닥나자 사람들은 흙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관음토라고 불리는 하얀 진흙을 물에 개어 먹었는데 이걸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소화가 안 돼서 결국 장이 막혀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시신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눈독을 들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육을 먹는 참상이 곳곳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생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도 베이징의 지도부는 여전히 식량은 충분하다는 보고서만 믿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아사자 보고는 일부 불순분자들의 유언비어라며 묵살했죠. 이 끔찍한 기근은 1961년까지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서야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자신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권은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같은 실무자들에게 넘어갔죠. 이들이 나서서 집단 농장을 축소하고 농민들에게 작은 텃밭을 허용해주자 놀랍게도 식량 생산은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내 땅에서 난 건 내 것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경제 원리가 작동하자마자 기근이 멈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마오쩌둥은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망쳐놓은 걸 수습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본주의를 끌어들인다고 의심했죠. 저놈들이 혁명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권력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중국을 뒤집어 댔습니다. 그게 바로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 대혁명입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바로잡으려 했던 류사오치는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덩샤오핑은 시골 공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다시 10년 동안 암흑 속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공산주의는 나쁘다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포는 무지한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분명 나라를 사랑했고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무지 전문가를 무시하는 오만,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이 합쳐졌을 때 그 선한 의도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머리로 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력만으로는 밥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3천만 명의 죽음이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 대약진 운동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지도자의 오판이,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저장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